미중 관세 전쟁이 가시화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틀째 급등해 1,4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4.65%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로 이달 들어 5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등과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벌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도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속도로 붕괴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사망자 10명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속절없이 추락하는 금융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가 다시 커지고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락한 영향으로 코스피는 하방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지금 증시 얼마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3.3% 떨어지면서 2,535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외국인은 무려 1조 1,700억 원을 매도하면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8천억 원 가까이 매도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방침과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일을 3월 4일로 확인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위험 공포가 급습한 양상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60원까지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IT 서비스가 3%, 건설, 증권 등 대부분의 업종이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주요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어떻습니까? 종목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가 각각 4%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3%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 후반 3% 이상까지 떨어지면서 55,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반도체주는 한미반도체와 DB하이텍 등도 각각 7%, 8%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도 일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전했던 일본의 니케이 지수, 홍콩 H 지수가 3% 이상 떨어졌습니다. 대만의 가권 지수는 1.49% 하락하면서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중국 당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음 주 양회에서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지가 향후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이에 첫 공식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발 관세 영향을 적잖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용배 기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베센트 재무장관과 30여 분 통화했는데요. 취임 서한 등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미국 신정부와 첫 공식 소통이었습니다. 첫 대화인 만큼 우선 우리 경제 대외 신인도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최 대행은 견고한 경제 시스템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우리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 신용 등급도 유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상견례인 만큼 구체적 협상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는데요.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이 대미 투자로 미국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미국이 상호관세 기준으로 내세운 환율과 관련해선 강달러 기조 흐름과 그 배경, 정책 등을 설명했고요. 이 밖에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밀한 한미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보다는 미국의 반응이 더 중요할 텐데 어땠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협상 방식 일환으로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대신 소득이 없진 않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접촉면을 넓혀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현지 시간 27일 미 상무부와 직접 만나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주요 20개국이 모인 G20회의에서 최대행과 베센트 장관 간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미국의 돌연 참석을 취소하며 화상면담으로 대체됐는데요. 최대행이 오는 4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례 춘계회의에 참석하면 대면이 성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시장 금리의 하락세가 조금씩 반영되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2개월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금리 하락에 더해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대출액이 들썩이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금리 상황을 먼저 짚어주시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연 4.65%로 전월 4.72%보다 0.07%포인트 낮아지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대출은 각각 0.57%포인트, 0.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한 달 사이 4.25%에서 4.27%로 0.02%포인트 올랐는데요.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경우 변동형 가상금리가 1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0.02%포인트 높아졌다면서 1월 중순 이후에 은행들이 가상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2월부터 나타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 가계대출 정상화 과정에서 신규 대출에 대한 가상금리도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인 대출액이 급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감소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5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9조 7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9월에서 11월에는 5조에서 6조 원대를 유지했는데 금융당국의 압박에 지난해 12월 2조 원으로 줄었고 1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월간 가계대출이 지난달 9천억 원 감소했다가 이번 달 급증세로 돌아선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출 규모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만 지방은 냉기가 여전합니다. 공사를 다 마치고도 분양을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전국의 악성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준공후 미분양, 말씀하신 악성 미분양 물량은 전국에서 약 2만 3천 가구였습니다. 전달보다 6.5%, 1,400가구가량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지방 상황이 심각한데요. 늘어난 악성 미분양 물량 중 86%가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가 401가구로 가장 많이 늘었고 부산 382가구, 경남 257가구 늘어나는 등 경상도 지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물량까지 포함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약 7만 2천 가구로 전달보다 3.5%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 지표도 하락세였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는 모두 약 2만 2천 가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1% 늘어났고 지방은 50% 넘게 줄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택 착공 물량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년 전보다 55% 넘게 줄어들며 만 가구대로 떨어졌는데 서울은 반대로 약 56% 늘어난 2천 가구가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수요가 나란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견기업들의 법정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계는 찬바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새 소식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이른바 모수 개혁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잠시 뒤 다시 모입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도 심해서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연금을 얼마나 낼지는 앞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는데 얼마나 받을지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가운데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다만 받는 돈을 결정할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차가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안에서 1%포인트 높인 43%, 더불어민주당은 44%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조개혁 방안인 자동 조정장치 도입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증감률을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 여당에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받는 연금이 깎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해 놓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중재안에는 소득 대체율의 절충선과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타협안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받아들이면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연금개혁과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과 대한 논의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금 보신 연금 개혁은 기금의 소진을 늦추기 위한 것인 만큼 이 개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정부도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을 때 4.5%인 장기 목표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겠다는 가정으로 시나리오를 짰었죠.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작년에 투자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수익률은 15%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역대 최고 수익률이었던 직전해 2023년에 13.6%를 또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성적표를 조금 더 뜯어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발견되는데요. 국내 주식에서는 7% 가까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뚝뚝 떨어졌던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영향을 피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전체가 7.7% 하락했던 것보다는 약간의 초과 수익을 챙겼습니다. 해외 주식은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34.3%로 대단히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3년에 23.9%보다도 수익률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MSCI 세계 지수는 35.4%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개됐던 지수만 그대로 따라갔어도 1%포인트 가까운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의 1988년 이후 장기 평균 수익률은 6.8%입니다. 앞서 정부의 새 연금 계획안에 담겨 있는 목표 평균 5.5%보다도 눈에 띄게 높은 수익률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고성장 시기가 지나갔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고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짚습니다. 그리고 2040년을 정점으로 기금이 감소기에 접어들며 강제로 자산을 팔아야 하기 시작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또 매도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충격을 줘서 수익률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흐름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니 현재의 수익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도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모두 협력업체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원인 규명이 되면서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세한 얘기를 드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중단했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의 67%는 안전 설치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을 알리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적발된 겁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반란은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몰에서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하면서 소재와 색상 등 일부 정보만을 표시하고 제조자와 수입자, 취급시 주의사항, 품질 보증 기준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온라인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로도 제재를 받았는데요. PC앱 온라인몰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 명품 의류 거래를 중개하면서 초기 화면에 사업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일부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성년자 거래와 관련해서도 제재를 받았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정 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반란은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무 고지 내용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 과태료 각 100만 원, 모두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란 측은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롯데 웰푸드가 빼빼로 등 인기 과자 가격을 최근에 인상한 데 이어서 과자 구독 서비스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올립니다. 고물가 속에 가성비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구독 서비스에도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대한 기자, 우선 롯데 구독 서비스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롯데 웰푸드는 과자 구독 서비스 월간 과자의 구독료를 다음 달 22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간 과자는 롯데 웰푸드가 지난 2020년 제과업계 중 처음으로 선보인 구독 서비스인데요. 월 정액을 내면 빼빼로, 꼬칼콘, 웨하스 등으로 구성된 과자 세트를 매달 집으로 배송해줍니다. 제품 약 8종으로 구성된 소확행팩 가격은 9,900원에서 11,500원으로 16% 오르고 소확행 제품의 2배인 마니아팩은 19,800원에서 22,800원으로 15% 인상됩니다. 롯데 웰푸드는 지난 17일부터 빼빼로 등 과자 26종의 가격을 평균 9.5% 인상했는데요. 과자 구독 서비스는 더 큰 폭으로 올리는 셈입니다. 다만 롯데 웰푸드 측은 과자 구독 서비스는 여전히 단품 판매가 대비 40% 정도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소비 침체 속에 식품 외식업계가 구독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죠. 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커피, 도넛, 그리고 반찬 등 다양한 종류의 구독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월 7,900원을 내면 제품을 30% 할인해주는 버디 패스를 지난해 말 출시했고 롯데 GRS의 크리스피 크림은 도넛과 커피를 할인해주는 오글 패스를 지난달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커피를 비롯해 과자, 음료 등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관련 제품 구독 서비스 가격도 올리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움직임이 우려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5 엣지를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쟁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4월 16일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월 갤럭시 S25 2025 언팩 행사 당시 올 상반기 출시를 예고한 지 3개월 만인데요. 애플이 오늘 9월 출시를 예고했던 초박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17 에어보다 5개월 먼저 시장에 선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갤럭시 S25 엣지의 두께를 역대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은 6.4mm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도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를 공식 출시하고 다음 달 한국에서도 판매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5 행사에서도 샤오미 15 울트라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화웨이는 폴더블 폰 시장을 겨냥해 지난해 9월 출시한 3단 스마트폰인 메이트 XT의 해외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이런 프리미엄 스마트폰 이외에 보급형 스마트폰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애플이 오늘부터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저가 모델 브랜드인 SE 브랜드를 버리고 내놓은 4세대 보급형 모델인데요. 보급형치고 100만 원대에 육박해 가격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샤오미도 고성능과 가성비를 앞세운 모델인 포코 X7 프로를 다음 달 10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인도네시아 등 이 동남아 지역에서 보급형 모델 A 시리즈를, 또 인도 시장에서는 M 시리즈를 선보이며 애플은 물론 중국 제조사들과 진검승부에 나섰습니다. SBS BG 조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중서부와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공기질이 탁하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공항동과 발산 1동, 화곡 3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날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상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하고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계속해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중서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고요. 반면 환경부 기준은 전국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중서부로 공기질이 나쁘겠고요. 그 밖의 날은 비가 오면서 공기 상태가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